영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숙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수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치비와 그땐 왜? 네. 오늘 몇 번째인가? 뭐 그런 건 소용없고 타이거즈 우승 특집. 9편이라고 합니다. 9편. 벌써 와. 그 우승 기념 녹화 방송인데 저희가 장 기자님 야구 안 좋아하세요? 야구요? 예. 야구 제가 두산 팬이어서 요새 안 봅니다. 그거 어쩌지 미동도 안 하고 있길래. 응원하는 팀이 잘못하면 그냥 안 봅니다. 두산 그래도 그래도 두산이. 최근에 다 잘했잖아요. 두산. 그래도 네. 한때 우승하고 그럴 때 비하면 저희가 이제 정치비와 9편 9회째인데요. 이번 주제는 탄핵의 추억.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준비해 주신 주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탄핵 이야기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약간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인수 기자님께서 또 지금 상황이 2016년, 17년 그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셔서 탄핵의 추억을 주제로 선정하시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선 실패 관련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치비와 그땐 왜 코너를 좀 봐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코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실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광고 문의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026457-8018 문의 주시면 다른 걸 떠나서 이 광고는 박시영 TV뿐만 아니라 최강욱 TV 장인수 기자의 저널리스트 새 방송에 동시 송출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통해서 쭉 줄거리를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정했는데 정한 이유가 지금 현재 모두의 머릿속에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머릿속에 지금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강렬하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네. 꽤 됐죠. 몇 달 됐죠 벌써. 네. 근데 이게 확 본물 터지듯이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그 2016년, 2017년 초 상황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그 당시 탄핵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탄핵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일수록 이번 회차를 잘 보시면 우리 장인수 기자가 아니, 탄핵을 얼마나 꼼꼼하게 막고 싶은 분들도 잘 봐야죠. 야, 이 부분을 막아야겠구나 이러고. 너무 우리 저 전략이 다 세면 안 되는데. 일단 쭉 한번 네. 그 스토리 보겠습니다. 네. 1992년에 동아일보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그때 동아일보에서 시리즈 보도를 하는데 네. 예. 이때 김충식 선생이 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최태민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과의 어떤 특수관계가 이미 박정희 정부 때 문제가 됐었다라는 그 비화를 그 취재해서 이 당시에 90년대 이제 기사 그리고 책으로도 내죠 남산의 부장들 저도 읽었었는데 92년이면 김영삼 정권 때인데. 김영삼 일단 정권 100일 들어가기 전이다. 직전인가요? 대선이 92년 12월 달이었어요. 12월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노태우 정권 때야. 네. 그러니까 이때 책에 사실 이게 이제 나왔고. 두꺼운 책으로 나왔어요. 예, 예. 이게 책과 이제 기사로 나왔고. 네. 근데 이때는 뭐 이게 크게 이슈가 될 그냥 과거의 어떤 비화 같은 거니까 넘어갔는데. 그리고 박근혜가 그 정도 클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때는 그랬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2007년 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2007년에 가장 정치권에 뜨거웠던 이슈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그렇죠. 예. 치열하게 붙었죠. 거의 뭐 내전 상황이었죠. 예, 그때. 그래서 각각 이제 그 네거티브 했던 게 MB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최태민과의 관계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뭐지? 뭐 이렇게 이랬어요. 최태민 누구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쵸. 사실 네, 몰랐죠, 그쵸. 잘. 장 기자님 최태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이름을 들어서 그랬나 보다. 이때부터 저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또 과거의 일이니까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예. 몇십 년 전 일이 지금에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친한 거랑 또 지금 친한 거랑 다를 수는 있고. 네. 근데 이제 MB 쪽에서는 이거 들고 나오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제 다른 문제 뭐 도곡동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 뭐 들고 나왔었죠. 둘 다 약점이 많은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서로 약점을 치열하게 사실은 공격했었죠. 예. 박정희 죽고 김재규 재판 과정에서 최태민 얘기가 처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뒤에 잠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거든.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중학생 때 들었던 기억이. 자기가 천재야. 무슨 좀 머리를 좀 비워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 있어. 아니, 워낙 근데 희한한 얘기니까. 의원님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는 뭐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고. 네.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가스라이팅? 뭔가를 이렇게 딱 어머니가 비명에 가신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김종인 울리듯이 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명태균이 김건희 아니야? 김정희보다. 예, 설명을 또 이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MB 쪽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네. 네거티브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들었고 최순실을 아마 인식을 국민들이 그렇죠. 하지는 그건 잘 못했어요. 몰랐죠. 예.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각인이 됐는데 최순실 이거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2012년에 2007년에는 이제 그 대선 후보가 안 되고 2012년에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 4월에 세월호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을 하죠.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고 이제 전 국민의 어떤 트라우마로 남은 어떤 정말 국가적인 재난, 사회적인 참사가 발생을 했고 이 당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국민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렇죠, 이때 결정적이었던 게 7시간 의혹이 발생을 합니다. 7시간 만에 아침 10시쯤 보고를 받아서 알았다고 했는데 7시간 만인 오후 5시에 현장에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아니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이걸 그렇게 뭐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반, 박 대통령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세월호는 승객 304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의문이 제기됐고 당일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모호한 언급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그때 못. 급기야 이날 박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을 것이란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파문을 일으켰지만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에 앞서 올린 머리에만 90분을 허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경호 특성상 대통령 출발 전 준비 시간이 필요했으며 대통령의 머리 손질에는 20분 정도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가 확인한 가운데 관저에 있으면서 왜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당일 오전 의료용 가글이 관저로 전달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일단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뉴스는 당시 뉴스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좀 지나서 정리한 뉴스입니다. 어쩐지 KBS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리한 뉴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무튼 우리가 제기됐던 이제 머리 하는데 이게 그런 슬슬 나왔잖아요. 있었죠. 머리 하는데 올린 머리 하는데 또 뭐 시간이 지났느니 왜 그런 관저에서 뭐 드라마 보고 있었느니 뭐 누구 처음에는 뭐 밖에서 누굴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무슨 뭐 많았죠. 롯데 호텔에 있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거 아마 그래도 다들 기록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시니까. 아니 근데 저는 쭉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MB 쪽이 굉장히 박근혜하고 싸울 때 2007년에 자료를 보니까 최태민 목사 일가와의 관계는 과거에 끝난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진행형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터진다. 박근혜가 집권하면
그거를 MB 쪽은 알고 있었더라고. 저희보다 정확했던 거죠. 예. 신통해 아이가.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가끔 그런 기자들이 그런 평가할 때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나이브하다. 배불렀다.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약점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2007년에 이미 MB 쪽에서는 그걸 다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저희는 그게 한 10년 후에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박근혜 쪽에서도 이명박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었잖아. 아, 그렇죠. 도곡동, BBK, BBK, 다스 뭐 이런 거 다 박근혜 쪽에서 자료 줘가지고 네. 취재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인식을 못 하실 텐데 2014년 11월 이때 4월에 세월호가 있었고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에서 뜬금없는 특종이 터집니다.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합니다. 세계일보에서. 이게 컸어. 예. 진짜 컸어.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그 당시에 이슈가 안 되고 묻혔어요. 이 당시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내용을 쭉 제목만 봐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네. 이렇게 해서 세죠? 일단 세요, 제목부터. 세.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정윤회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잘 네. 몰랐지. 전혀 몰랐지. 그리고 또 십상시도 나오고 막. 네, 이때 시리즈로 세계일보가 딱 보도하는데 두 번째 꼭지의 단독 보도가 비선실세 그룹 십상시 국회 정보교류 고위직 인사 관여. 그러니까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맞아요. 이게 임팩트가 있었어. 저게 이제 박관천 문건이지. 그치, 예, 이게 박관천. 박관천 문건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누구예요? 그 공직기강 비서가 조응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해직되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조응천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행정관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박관천 경정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그렇죠. 예.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게 임팩트 있었어요.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최순실이 누구야? 그렇지. 이제 관심 가졌지. 정윤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나온 배경을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김기춘 교체설이 막 떠돈 거야 밖에. 그러면서 이거 뭐지? 누가 퍼뜨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감찰이 시작된 거잖아, 청와대가. 정윤회 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 사람 코트 입고 어딘가에 이렇게 안경 끼고 나왔을 맞아, 때 맞아. 그때 사진을 예. 일면에다가 이렇게 긴 저걸로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딱 이런 모습 나왔잖아요. 약간 한동훈과야. 약간 신경 써. 약간 이 드레스 코드나 이게 패션을 아시는 분이야. 약간 그랬어요. 머리 부릴 줄 아시는 분. 그래서 이제 예. 그 맥락이 그거더라고. 김기춘 교체설이 막 떠도니까 비서실장 흔드는 세력이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뭐 그럴싸하거든. 찌라시에. 이거 누가 흘렸지? 내부에서 누가 흘렸나? 이러면서 이제 감찰이 시작된 거고 청와대 자체에서. 이제 조응천이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고 박한천 행정관한테 경찰 출신이죠. 조사를 시켜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가 지금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이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세계일보가 이거를 야심차게 세게 보도를 시리즈로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사였는데 실은 이게 이제 세계일보가 후반부에 뒤쪽에 좀 꼬리를 내려요. 청와대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셀 때여서 청와대가 셀 때여서 세월호 때문에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계일보에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니네 날린다. 니네 이런 식으로 할래? 그래서 세계일보가 아무래도 이제 또 종교재단이다 그렇지. 보니까 약점이 꼬리를 있지. 내립니다. 약점이 있어요. 종교재단들은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기자들끼리 좀 약간 갈등 비슷하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고도 있고 이걸 입수를 어떻게 했죠? 이런 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문건이 처음에 조선일보로 갔고 동아일보로 갔고 중앙일보로 갔고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보도하려는 사람들은 있었던 거고 그게 뭐 박관천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보자까지는 갔는데 이제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안 한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세계일보 기자들한테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세계일보 출신입니다. 첫 직장이 세계일보였습니다. 훌륭해. 그래서 이게 세계일보에 저보다 한 기수 위 선배한테 가요. 이게 들고 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팀장이 이거 보고 야 이거 특종이다.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국장을 건너뛰고 사장이랑 면담을 한 걸로 알고 바로 중간에 이거는 수가 있어요. 이건 기자들 차원에서 이 뭘 이렇게 해서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경영진에서 전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데스크인 팀장이 사장을 만나서 이거 낼 수 있냐라고 단판을 줘서 회사에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꼬리를 내리면서 기자들끼리도 좀 갈등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회사에서 이제 기사를 안 쓰고 약간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게 더 이상 확전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특종이 안 되기도 해요. 아니, 세계일보가 근데- 좀 발을 빼는 모양새를 하면서. 솔직히 세계일보는 그 정도 했으면 잘했고.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그 진짜 잘한 뒤에 거예요. 다른 이정도 했으면. 언론사들이 달라붙었어야지 사실은. 이 장면도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조중동이 얼마나 한쪽 편을 들고 비겁하고 사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고 그게 박근혜 얘기니까 그 회피한 거지. 거기서 야당 지도자 얘기가 나왔어 봐봐. 열흘은 썼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팀장이 네. 열받아 갖고 사표를 쓰고 나와요 이때. 마지막 꼬리를 내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조그만 또 그 저기 인터넷 언론사를 그냥 혼자 거의 하고 1인 계세요. 미디어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기 있는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사람 좀 이름 밀려나요. 알려주세요. 그래야 관심 갖지 사람들이. 이거 뭐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신진호 선배고요. 네, 지금 뭐 신진호 어디 선배는 저를 기자로 만들어준 선배. 근데 지금 네. 인터넷 언론 뭡니까? 빅터 언론이라고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빅터? 네, 그거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습니다. 약간 예. 경제 쪽으로. 그러니까 이 선배도 무슨 좌우 이런 게 없는 선배고 네, 그냥 네. 했던 게 팩트면 쓴다. 이거예요. 아,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기자가. 왔는데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써야지 하고 쓴 거야. 조중동도 못 썼지만. 예.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이 선배가 뭐 책임을 졌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약간 절반 정도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열받은 것도 있고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고 이 선배를 약간 좀 흔한 말로 짬시키려고 하는 예. 이제 좀 압박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회사 내에서 되면서 이제 열받아갖고 사표 쓰고 나와서 이렇게 됐고요. 언론사 현실이고. 예, 뭐, 예, 한국의 언론의 현실 이렇게 특종을 하면 기자들이 그렇죠. 회사를 나와야 되는 게 이미 이때부터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역사적인 특종을 했는데 그걸 사장하고 가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보도라인하고는 예, 예, 얘기해봤자 이게 또 세계일보는 보수 언론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고. 근데 박 대표 말씀하셨지만 세계일보 입장에서 이거 그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네. 시기적으로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늦었으면 탄핵의 단추를 세계일보가 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니, 그리고 보도였어요. 나중에 최순실 터질 때 정윤회하고 부부 사이다 이래서 정윤회 이름을 이때 한번 들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다 해쳐먹네 뭐 이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특종의 의미는 정윤회하고 최순실을 국민들이 희미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정도. 그렇지. 예,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그렇죠. 했지만. 그 정권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구나. 안에 그렇죠. 실세들, 숨은 실세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죠.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박관천, 뭐 조응천 이런 사람들 이제 청와대에서 딸려나고 네. 약간은 이제 이 기사를 억누르는 형식으로 이때 지나갔고요. 이제 한겨레가 또 중간에 승마협회 비리라고 해서 문체부 조사국장이 경질됐다는 보도를 2014년 12월에 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특종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죠. 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크게 진짜 문제가 되죠. 예. 이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좀 활약을 했었죠. 예. 예전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16년 한참 뒤로 오죠. 거의 한 2년 뒤로 와서 2016년 9월 20일에 한겨레가 권력의 냄새 스멀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단독 보도를 9월 20일 날 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모든 언론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겨레와 몇몇 언론들이 JTBC 이런 네. 데들이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K재단, 네. 미르재단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미 보도했던 승마협회 문제 이런 게 다 튀어나와요. 그렇지. 한꺼번에. 네. 뭐 헷갈렸어. 너무 많은 사실 나와서. 저때 나올 때만 해도 비주얼 면에서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의 임팩트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있었어. 그것도 좀 있었지. 아 정윤회가 실세라면 몰라도 최순실이 누구야 아무리 최태민 딸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최순실 씨의 이름이 최순실이 아니라 좀 세련됐으면 좀 그렇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순실이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게 사실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이게 나오면서 아까 이제 박관천 경정이 아까 2014년 세계일보 이야기할 때 1위는 최순실 권력서에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다시 소환이 됐죠. 예, 이게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그 말이었구나. 이때부터는 많은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의혹, 정윤회, 최순실, 그다음에 이 스포츠재단 의혹들을 다 달라붙어서 보도하기 시작해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뭐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뭐 최순실, 뭐 청와대 비밀 통로 알고 글로 출입했다. 뭐 이런 맞아, 보도도 기억나. 나오고요. 네, 기억나. 막 취재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 당시 한겨레에서 이거를 이제 세게 보도했던 당시 이제 김희겸 네. 거의 뭐 주필급이나 국장급이었을 텐데 김희겸 당시 기자가
조선일보에 띄우는 칼럼을 씁니다. 방상문 사장님께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기자들끼리의 일인데 조선일보가 사실은 다 이때 보도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TV조선이 아니 보도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취재를 해놨어. 예, TV조선이 미르재단 거는 많이 나왔었고. 예, 미르재단 이걸 먼저 했는데 다 취재하고는 TV조선이 더 이상 보도를 안 하니까 김의겸 당시 의원이 니네 다 취재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보도 안 해? 이러면서 우리가 니네 때문에 취재 시작했는데 TV조선이 이미 다 보도해서 다 알고 취재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니네도 이제 좀 보도하지? 이러면서 이런 칼럼도 이제 당시 김의겸 기자가 쓰고요. 이진동 씨가 당시에 TV조선에 있으면서 저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TV조선의 당시 지금 뉴스버스 대표인 이진동 기자가 당시 TV조선에 있었고 TV조선에서 이미 다 이 취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관련한 영상 일단 한번 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간문화재단 미르입니다. 미르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이 미르재단에 돈을 냈는데 설립 2달 만에 486억 원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자그마치 486억입니다. 486억 중에 100억만 지원하는데 386억 원, 16억은 크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에서. 거기다가 제약이 있습니까? 누가 컨트롤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간문화재단은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 3만 4천여 곳 가운데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전체 23위. 문화재단 중에선 삼성문화재단을 뛰어넘어 1위였습니다. 모금 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주도했고 참여 기업들은 정경련이 청와대의 요구로 모금 활동에 나섰음을 시사했습니다. 설립 초기에 좀 정경련 통해서 저희 쪽에 요청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마 보냈을 거예요. 정경련이 기업에 얘기를 할 때 그냥 정경련이 이 재단 만드는데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미르는 나라에서 하는 문화재단이고 정부에서 기획을 했는데 각 그룹들이 이제 출연을 한 거죠. 모금 활동에 개입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던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 어떻게 해서 30개 기업이 86억을 일시에 일거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야, 저걸 보면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새록새록하긴 한데 보수 정권들이 들어서면 저렇게 기업들 있잖아요. 삥 뜯는 거. 그렇죠. 이걸 진짜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같은 편이니까. 그리고 저것 때문에 전경련이 나중에 무슨 반성하는 척하고 조금 이름도 바꿔서 지금은 한경련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네요. 예. 전경련 해산한다고 그러고 뭐. 맞아. 그렇게 그랬어.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전경련 그러니까 후신 한경련 대표자가 무슨 기업인과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자리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치, 뭐 이렇게 그치. 해서 가게 된 계기가 맞아요.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게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은 자기들은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든. 우리가 팔비 그렇죠. 틀려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토해냈다 이러는데 사실은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는 쿵짝이 맞는 거예요, 늘.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보도는 사실 2016년 7월 보도예요. 그러니까 9월에 이슈가 되기 전에 TV조선이 이미 이렇게 다 취재해서 보도를 다 했어요. 이게 이슈가 되기 전이에요. 7월 달이구나. 7월 달 보도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미 TV조선은 이미 다 해서 저런 정도로 취재까지 다 돼서 한 건데 불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 신청층이 저쪽이잖아. TV조선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7월 보도예요. 불은 말씀드렸지만 9월에 한겨레 보도로 이 언론사들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같은 쪽에 있는 쪽이 언론이 그 정보를 확보하기 좋아요. 그 정권에. 그렇죠. 왜냐하면 빨대들이 많잖아. 같은 편이니까. 네. 근데 뭐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들 오마이나 뭐 이런 데는
어렵지. 그런 소스를 받기가. 그러니까 아까 그 김의겸 그 기자가 당시 기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한테 이제 썼던 그 기사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부끄러워서 취재를 시작했다. 미르재단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내가 몰라서 알아보니까 이게 심각하더라. 그런데 조선일보도 취재했다고 TV조선도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취재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 칼럼을 시작해요. 나는 우병우 좀 취재하려고 했더니 야 미르재단 파봐. 그러니까 김웅이 미르재단이 뭐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조선일보는 이미 취재를 끝내놨어. 아니 근데 이거 교훈이 하나 있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들이 많을 텐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한겨레나 이런 쪽보다는 조선일보 이런 쪽이 더 많이 알 거야. 같은 편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알죠. 제보가 있을 거야. 야! 빨리 터뜨려. 시간 없다. 명태균만 해도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몰랐지. 저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었어. 그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명태균이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랬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 저쪽에서는.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청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쪽 명태균 터진다. 실세다.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9월에 이제 한겨레가 저렇게 TV조선이 이미 7월에 뜬금없이 먼저 특종을 터뜨렸는데 조용히 묻히고요. 9월에 이제 한겨레가 특종을 하면서 한겨레, 경향, JTBC가 미르 K재단 중심으로 해서 막 보도를 하는데 뜻밖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화여대가 이 행동으로는 이화여대가 이제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요.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아직 집단 행동을 하기는 전인데 이화여대가 이미 이때 그 총장실 점거 농성? 맞아, 뭐 이런 걸 기억나? 하고 있었어요. 맞아. 학생들 하고 있었어. 그래서 2016년 10월 19일에 대학 만든다고. 최경희 총장이 사퇴를 해요. 이게 약간 좀 뜬금없잖아요.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총장이 사퇴하고 이거는 무슨 80년대 뭐 90년대 한 초반까지 우리가 보던 대학의 풍경인데 갑자기 이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봤더니 저도 헷갈렸는데 이게 이화여대에서 7월 달부터 이미 농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는 정윤회 최순실은 이슈가 아니고 그렇지. 학내 문제로 그 집회나 농성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 정유라 이게 승마 이게 터지면서 집회의 성격이 좀 뭐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도 이제 그쪽으로 주목하고 그쪽으로 보도가 돼서 이화여대생들이 마치 이 정유라 때문에 농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 이미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유라 문제까지 이화여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서 총장이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컸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제 시민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냥 소비만 하고 있을 텐데 이때는 이미 이제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황인데 젊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어린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서 정유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교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이 그러면서 총장이 사퇴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시민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좀 약간 부끄러움 비슷한 것들이 살짝 옵니다. 이 사건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유명한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맞아. 염장 길렀지. 염장 길렀어. 근데 이게 애초에 이대생들이 왜 정보농성을 시작했느냐. 그게 저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그 비틀어진 능력주의 그다음에 공정담론 이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때 새싹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장한테 항의하고 점거농성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정유라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미래대학인가 뭔가를 이대에서 신설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일종의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그걸 신설하고 말하자면 학벌을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통로로 활용하는 돈 있는 직장인들, 기업인들 불러서 그렇죠. 이제 뭐 무슨 학위 같은 거 주면서 이제 돈 받고 이 그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학내. 일종의 장사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대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도 안 보고 그 학생들이 왜 이걸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쪽을 만드느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젊은이들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시험이나 뭐 이런 걸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거만이 유일한 척도이고 그거만이 공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식의 일종의 잘못된 담론이 이렇게 쭉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맹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맹아. 이제 자꾸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만 떠올리는데 사실 이때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그 농성이 이제 정유라 뭐 말 타고 학교는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 뭐 학점은 잘 받고 성적은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럼 대학은 또 어떻게 입학한 거냐 말 타고 입학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이러면서 이화여대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횃불을 드는 역할을 한 거죠,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다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결정타가 터지죠.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내놓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컸죠. 예. 당시 관련 영상, 보도 영상 짧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특히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관련해 연설문에 주목했습니다. 최 씨가 갖고 있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은 모두 44개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유세문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전까지는 나와도 정윤회가 누구야? 최순실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학습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학습은 됐고 미르재단, K재단 통해서 뭐 수백억 모았고 거기 뭐 재단일 뭐 최순실이 관리하고 이제 요게 학습된 상태에서 야 이제 외교 문서까지 순실이가 봐줬다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실시간 포털 검색어에 이제 탄핵이 막 검색어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모이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게. 예. 요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요 태블릿 PC는 관악 노사모 출신의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 뛰었던 분이 우연히 취득을 해서 그 건물에서 이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 제보 경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말이 많았죠. 이게 뭐 공작이니 뭐니 뭐 왜 제보를 했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최 의원님께서는 이때 뭐 혹시 기억에 나시거나 뭐 좀 눈여겨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거를 기자분들이 그렇게 찾는 거구나. 예전에 저는 이제 시끄러운 시국 사건에 관련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제가 먼저 자료를 쫙 수집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면서 기자분들한테 이거 좀 밝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PD수첩 PD분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했었고. 근데 예를 들면 이명박 때 그 민간인 사찰 사건 그때 이제 언론을 사찰했다 뭐 YTN을 감시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명박이 지시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스모킹건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다 나왔지. 그러면 이명박이 직접 얘기한 무슨 지시한 녹음이 있어야 되냐 막 이랬는데 이 정도 이런 거를 스모킹건이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저 그 뉴스 보도가 임팩트가 더 있었던 것은 손석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석기 앵커가 저 발언을 딱 하니까 신뢰도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KBS하고 MBC를 참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MBC하고 KBS는 그냥 아예 딴 세상에 있었어. 뭐 미르재단, K재단 딴 나라 얘기야. 딴 얘기만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장악됐을 때니까 하면서도 저도 JTBC나 뭐 한겨레 이런 데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언론개혁 얘기가 나온 거고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스모킹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진짜 그게 된 거죠. 왜냐면 그 JTBC가 사실 이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 굉장히 열정적인 취재 그리고 진심 어린 취재를 통해서 많이 국민들한테 이제 JTBC 그 뉴스룸 보도가 이제 권위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이 취재 자체도 태블릿 PC 자체를 기자들이 직접 입수를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외교 문서가 나온 거를 그냥 증거로 거의 증거 수준으로 제시를 한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시청자들도 이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청와대의 태도가 바뀝니다. 결정적으로. 이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는 뭐 세계일보가 보도하던 한겨레가 보도하던 약간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 보도가 나가고 하루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요.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전격적이죠. 보도 하루 만에 이제 나와서 사과를 했으니까. 처음 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언론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이 다음날 나와서 사과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 때 보면 청와대가 당황한 거야. 그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 표정에도 보면 약간 당황한 표정이 나오고. 윤석열은 사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뻔뻔함. 근데 윤석열도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밀렸다고 더 생각하는 거지. 커졌거든.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김건희가 저거를 굉장히 실수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고 해요. 저기서부터 김건희가. 저거 사과해서 저 사과를 해서 탄핵이 됐다. 김건희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해요. 전해지는 전원에 따르면. 예. 그래서 절대 사과 안 하고 절대 자기 혐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순간 밀린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장인수 기자한테 저널리스트 제보해 주시죠. 장인수 기자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이게 아무튼 이 사과 이후에 전국은 이제 경랑 속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 이게 사과여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빼박이지, 이건. 예, 좀 덮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한 건데,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야, 사실이었잖아. 이렇게 되고, 이때 형식도 문제인 게 사과를 하려면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 녹화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이 아니었고, 알려줬어. 질의응답이 없었어요. 기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확 진짜 낮추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기억난다. 어정쩡했던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박근혜가 기자들 모아놓고 뭐 얘기하면 받아쓰기 했잖아, 늘 기자들. 그렇죠. 그런 기자들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거야. 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결정타가 이날 또 터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TV조선이 진짜는 감추고 있었어. 진짜는. 다 준비하고 있다가. 네, 다 준비하고 있었어. 네, 그 김희겸 그 당시 기자가 니네도 빨리 공개해라. 이제 해라. 동참해라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니까 JTBC를 통해서. 이거 컸어. 네, TV조선이 보도를 합니다. 다들 뭐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이전까지는 고관여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는 보도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TV조선이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정말 가장 정치에 관심 없는 강남의 아줌마들까지도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야. 정치 관심 많더라고. 강남 아주머님들. 50대 내가 FJ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저거 하고 한 1, 2주 뒤에 했거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순실 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빙산의 일각이래. 강남에서 소문이 쫙 퍼진 거야. 보도된 내용 이외의 내용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 최순실 활동 무대가 강남이어가지고. 강남이어서 소문이 많이 알고 있어. 이게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소프트하잖아요. 의상실이야. 박근혜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태도로 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핸드폰 닦아서 핸드폰 닦아서 주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최순실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이 국정농단의 본질, 속살이 뭔지를 전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게 사실 이 TV조선의 보도였죠. 저런 사람이 3급 행정관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 뭐 여왕을 모시는 분이라서 직급이 높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나. 이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나서서 이 관련한 보도였다면 전국은 이제 시민들. 국면이 넘어가는구나. 국면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언론이 먼저 이끌어가고
뒤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전국을 또 주도하죠. 뭐 이끌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뭐 짜고 치우는 고수톱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그렇게 갔죠. 세계일보 네, 뭐 중간에 뭐 TV조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시민들이 나선 건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언론 쪽에서 의혹 보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부가 언론이 더 많은 거야. 당보다는. 그래서 당에서는 좀 우리는 좀 뒤에 쫓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면 정치 공세로 몰리니까 그런 스탠스를 원래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확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장으로 바로 참여하기도 좀 그러니까 고민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워했죠. 참 아까 이영순 핸드폰 해서 최순실 전달한 거 있잖아요. 이영선인가요? 이영선 헷갈렸다. 이영선. 그거 어떻게 그 촬영이 된 겁니까? 이게 당시 TV조선 팀이 취재를 한 건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때 이제 고영태로부터 제보를 이미 받아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미 TV조선에서 이제 다 알고 있었고 이진동 선배는 정말 이제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정말 그 에이스 기자 사회에서는 기자들이 인정하는 에이스인데 젊은 시절부터 워낙 많은 그 단독 특종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진동 선배가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이제 인터뷰로는 파급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를 하자. 카메라를 하나. 지금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CCTV면 뭐 이런 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각도가 보면. 그거 한 개가 아니야. 몇 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영태가 이제 제보를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보자 그랬고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미 다. 그래서 다 저 소스를 갖고 있었는데 저기까지는 갖고만 있었고 보도는 안 한 거지.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뉴스에 최순실이 막 들어가는데 막 그 주차장에서 막 인터뷰 시도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미 그것도 TV조선 아마 다 해놓은 거였을 거예요. 저때 저 인상적인 장면 그게 있어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때 이원종이라는 분이었다고. 충북지사 했던 사람. 사람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운영위 상임위에서 질문을 한다고 지금 비밀 통로로 최순실이 드나들고 출입 절차도 안 거치고 뭐 다 하고 연설문도 뭐 이렇게 다 손대고 뭐 했다는데 어디까지 당신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막 그때 그 표정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 그러니까 문고리들은 뒤에서 얼마나 웃고 있었을까 저걸 보면서.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그 소위 십상시 행정관, 실세 행정관이라는 친구들이 이관섭이가 한동훈 만나가지고 뭐 그만둬라 어쩌라고 하고 뭐 무슨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뭐 비서실장이 지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보면. 맞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이게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말에 다 벌어지는 건데 10월 말에 보도가 있고 며칠 뒤 10월 29일 이제 주말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됩니다.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당시 이제 그 주최 측 추사는 10,000명 소소하게 시작하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떴죠.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청계천. 민주당의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오죠. 탄핵에 동참을 하죠. 탄핵 집회. 얼마 전에 황현필 그 역사학자 황현필 수장 만났더니 그 자리에 자기도 갔었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열심히 하시라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때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집회에서 처음 탄핵을 언급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뉴스로 다뤄지긴 했으나 그때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신중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긁고 가야 될 사람이 되고 탄핵을 언급하는 걸 극도로 삼가하고 있는. 근데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가벼울 때랑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10월 29일 날 1차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 바로 10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게 무섭게 늘어나요. 이때. 숫자가 이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는 그냥 100만 명이면 당연히 100만 명. 그러니까 시민들도 모이지만 모인 시민들도 스스로 놀라해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늘어납니다. 이게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 너도 집회 왔냐? 깜짝 놀라잖아. 집회 현장에서 이제 막 거기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10년 만에 대학 동창 만나고 막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요. 아이들도 손잡고 다 나왔고 부모들이.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제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사실상의 두 번째 사과죠.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정말 갖은 애를 썼는데 그래도 박근혜는 윤석열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하다. 저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립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로바로 저렇게 사과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 당시 시점에서 보면 이게 달래려고 한 건데 기름을 붓는 꼴이 격이 돼요. 내가 이러려고 이게 대통령.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국민들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설문은 최순실이 계속 고쳐줬어야 돼. 이때 그걸 안 고쳐준 거야. 지금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못 썼어요. 청와대에서 구술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각인되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쓴 건지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게 계속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모이면서 청와대에서 11월 29일 날 3차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이건 뭐 별 그냥 임팩트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워딩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 표현을 써요. 아니 그때만 해도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의석수가 아니었잖아. 보수 쪽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믿은 거지. 여당을. 근데 계속 이제 잘못하는 거지. 악수를 두는 거죠.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 탄핵으로 가지. 이게 더 이제 국민들 이제 거리에 모이기 시작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회에서 탄핵하지 뭐 이 분위기로 세게 갑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때 그래서 12월 3일 집회가 12월 3일 날 맞아. 중요했어. 역대 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정사상 혹은 정부 수립 이대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 232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외칩니다. 그때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야, 진짜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인데도 7, 8년 전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11월 26일 날 그 전주에 190만 명이 모였었는데 과연 박근혜가 29일 날 대국민 담화를 세 번째 하니까 그 뒤에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거든. 12월 3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190만 명이 모였다가 이번에는 232만 명이 모였으니까 더 커진 거예요. 이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 명확해진 거죠. 명확했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 영향을 받았죠. 자신 있게 탄핵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12월에 민주당, 야3당이 모여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죠. 그렇죠. 10일 날.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였습니다. 그 원내대표가 우상호.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잘 세웠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김무성을 추미애 대표가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끌어내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중간 보스로서 김무성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있었어. 무대 그런 접점이라도 생기는 건데 그 김무성의 보좌관이 장성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보였나요? 아무튼 그 갈라집니다. 반으로 쪼개집니다. 당이 탄핵을 이제 찬성하는 그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노골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국민의힘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게 그 확인이 되고 이제 탄핵에서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목소리 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을 표결을 하죠. 그 당시에 234명이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이 당시 영상도 짧게 보시겠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공원 사용되는 것을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4대 56)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수십 명이 이탈을 한 거예요. 당이 완전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이탈해 온 것 같아요. 당시 의석수에. 절반은 조금 안 되고 뭐 60명이 넘었다. 그렇죠. 60명이 넘었다라고 그때. 지금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희한한 게 그때 나는 여기에 찬성하겠다. 찬성했다. 이렇게 밝힌 사람 중에 이철규도 있고 홍철호도 있고 지금 정무사관 홍철호. 참 이 사람들은 진짜 아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도 살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탄핵안 의결되고 국회를 대리한 그 사람이 권성동이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너가 그 탄핵 심판 국회 대리해서 잘 하겠냐 그러니까 막 나 잘 할 거야 막 약속받고 막 하고 권성동 나중에 저기 애들 있잖아요. 구구 보수 그쪽에 욕 많이 얻어먹었어. 그래서 이 당시에 혹시 뭐 국민의힘 이렇게 이탈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꽤 이탈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야 그래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들이 늘 뒤통수를 많이 쳤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죠 사실.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뭐 이탈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그렇죠. 믿을 수가. 또 어떻게 뭐 저쪽에서 뭐 자리를 준다고 하든 뭐 어떻게 되면 또 어떤 분위기가 반전돼서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진짜 한 60명이 넘는 사람이 갖고 압도적으로 234표로 이 탄핵 의결된 걸 보고 맞아요. 국민들이 많이 놀랐죠. 명단을 보면 참 재밌어. 나경원도 있고 심재철도 있고 정병국, 정운천, 장제원, 하태경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승민 뭐 당연히 있고 이혜훈도 있고. 이혜훈도 있지. 신보라라고 또 있었잖아요. 신보라 있었지. 그 뉴라이트가 배출한. 맞아. 신보라도 찬성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이 쪼개지죠. 여기가. 그렇죠. 바른정당인가 바른미래당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른정당인가 그랬던 바른정당. 이준석 뭐 등등등 다 합쳐지지 유승민 뭐. 저때 뭐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가 되죠. 뭐 조원진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론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계속 촛불은 계속 일어나죠. 매주 이제 촛불 집회는 계속하고 이제 집중 집회도 있고 하는 중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도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맞불 집회를 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헌재가 이제 탄핵 선고를 하는 3월이 되면 보수 진영도 꽤 많이 모여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 자기네들이 이제 집회나 이런 거에서 분위기를 점하는 그런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로 대결하는 겉모습만 봐서는 뭐 보수 진영도 대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그 촛불 시 때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칭찬을 했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정말 그때 나갔을 때 쓰레기 하나 없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되 이미 사실은 12월 달 집회에 가보면 12월 3일 그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가결된 이후에는 10일인가요? 3월 10일. 10일 날 가결된 이후에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미래 담론들 우리 사회 개혁을 이렇게 갑시다. 각자 주장하는 바 써가지고 오고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고. 예, 있는 권력자,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몰아내는 거는 항상 혼란, 혼동,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혈 사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항상 동반되는데 늘 그걸 이때 걱정하죠. 보면 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하게. 명령으로 굉장히 질서정연하다고 볼 수 진짜 있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국회에서 국민들이 먼저 들고 언론 보도가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재판소로 가서 탄핵을 결정하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 명령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충돌 사태나 이런 혼론 혼돈 없이 가는 걸 보고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거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드문 일이지. 네, 절차로 따라서. 저는 그때 그 광장에서 정봉주 의원이랑 방송한다고 매번 나가서 있을 때인데 그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물어봤던 질문, 외국을 가도 물어보는 게 탄핵이 되겠냐. 박근혜가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그때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비어가지고 8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고 무조건 숫자 6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그때 제가 처음부터 8명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표정들이 기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거 또 오바하네 이제 뭐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설명을 하느라고 법조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모르신다. 이게 지금 얘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의지를 표명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박근혜가 임명했다고 박근혜 눈치를 보고 나는 탄핵 안 된다고 할 사람 내가 뭐 그런 용기를 낼 사람은 없다. 저는 뭐 사실 최강욱 의원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느낌상 걱정은 안 했어 사실.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원하는데 거역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정권이나 사법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걱정하셨던 게. 요거 지금 말씀을 먼저 주시긴 했는데 영상 보고 계속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야! 지금 봐도 좋아. 지금 봐도 좋아. 말해도 참. 지금 봐도 좋아. 지금 뭉클하네. 봐도 다들 뭉클하죠. 뭉클해. 예. 저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윤석열로. 박근혜 윤석열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쭉.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게 그냥 이게 추억 파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하고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그러면. 지금 보셨지만 그 미르재단 K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르재단 K재단은 어찌됐건 공적 재단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거기다 돈을 넣은 거잖아. 김건희는 코바나 콘텐츠로 그냥 재판받는 기업들이 다 와갖고 총장 시절에 돈 받고 갔는데 이 정권 출발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 사실 이게 좀 차이가 사실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탄핵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지? 불씨가 왜 안 커지냐?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들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의원님은?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일종의 이게 이렇게 해도 별반 크게 나아지는 게 없더라. 그 옛날에 저기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심지어 그때 탄핵에 나선다고 했던 아까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보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핵을 얘기했던가 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닥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겪어보고 난 소위 무리들이 이거에서 순순히 물러날까 하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광장에서 오랫동안 외치고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가 찬양하는 결과물을 낳고 그러면 엄청난 희망을 갖게 된다고요. 그리고 뿌듯한 자부심도 있지만 근데 그 희망이 낳은 성과물이 과연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때 이제 적폐청산의 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열기나 의지보다 세상이 생각보다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 라는 데서 오는 어떤 일종의 체념 같은 게 또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걱정이 좀 들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뭘 주목했냐면 탄핵으로 이제 집권을 문재인 정권이 했는데 이 검찰이 정치 무대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조국 사태 이른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면서 혼란에 빠지고 진영 대결이 본격화돼요. 그때 기억나시죠?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가 너무 가파르게 되고 적대시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검찰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도 그 부안해동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도 수사를 객관적으로 하지도 않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세왕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약간의 근본적 회의감 같은 게 했거든요. 회의감 같은 게 내재돼 있어요. 해봤더니 그래도 크게 나라가 사회가 바꿔지지 않더라라는 좌절이 있는데 아까 이제 검찰 이렇게 하면서 진영 간의 갈등도 커졌고 그러면서 무력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스타일상 쟤는 뭐 사과도 안 할 거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그러면 유혈 사태로 가는 건가? 만약에 세게 부딪히면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한 1년 됐을 때 촛불 집회 많이 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한테 왜 집회에 안 나가냐. 촛불 집회 좀 나가지. 같이 나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뭐 이제 임기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때는 거의 이게 끝무렵에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임기 말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사실 그리고 여권의 분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권 내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동훈이 뭐 조금 짜치게 좀 하는 쪽이지만 그게 크지는 않잖아요. 선굵은 목소리들이 막 뛰쳐나와야 돼. 윤석열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이제 이게 섞이면서 폭발력가 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차이는 있지만 아까 뭐 그다음에 뭐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두 개는 좀 나와주는 게 좋겠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 아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지금 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런 결정적 제보들이 좀 언론에 좀 더 보도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양태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정도 폭발력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의 꼭지를 좀 따낸다고 봅니다. 사실 상습특검이나.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한 번은 꺾어놓은 저들을 꺾어놓은 이 계기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대국민 사과 같은 거 쭉 있었고 언론 보도가 있었던 박근혜 시기와 달리 지금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뭔가 기소가 되고 김건희가 뭔가 이게 한번 국민이 승리하는 이 계기점, 기폭제가 하나는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에 스모킹건. 요게 이제 맞물리면 다시 탄핵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문일 수는 있는데 박 대표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최 의원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탄핵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탄핵을 우리가 계속 연상을 하면서 탄핵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처럼 그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나 그 면면들이 결정문을 통해서 뭐 내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재판관들이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나는 그냥 이쪽에 붙어가지고 저거를 수호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산 측에서나 국힘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가장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재판관, 뭐 법관 이런 타이틀을 붙여주면 아무리 꼴통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기록으로 남는 결정문 판결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중립성을 가장하는 논리를 폈었거든.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그 유우성 씨 사건에 관련했던 검사, 안동환 검사였죠.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판사 출신의 재판관 3명이 이거는 아무런 불법이 없다라고 쓰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한 논리인가? 이자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김영두, 이영진, 정영식 이 세 사람인데 그 딱 배경이나 이런 것들 보통 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재용도 별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줬던 사람이고 네. 과거에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영진이라는 사람은 골프 접대받고 무슨 사건 알선해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 우기면서 임기를 채운 사람이고 김영두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되고 임기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이제 최근까지도 대법원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사람들이 과연 예전처럼 국민들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그냥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법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1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여권이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권 내부에. 신당, 보수 신당을 만들자 뭐 이런 흐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 그렇게 정치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그러면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30명이 40명이 뛰쳐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정족수 2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헌재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국민투표로서도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 돼요. 조국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민심도 들끓어야지만 중요한 것은 여권이 분열돼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나와요. 저는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면 진보적이어서 됐느냐.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보다 양질이어서 그러면 됐느냐. 그때 그 의원들 그대로 있는 건데 결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의지. 네. 예,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 결국은 그게 탄핵을 한 거거든요. 무슨 그렇죠. 흔히 뭐 조중동이 돌아섰으니까 탄핵이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조중동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그거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물론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중요하죠.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제 조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어떤 국민들이 뜻을 강력하게 이 상층부의 권력 집단 내지는 엘리트 집단들에게 보여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탄핵이 눈에 되려고 딱 하면. 보이는 게 지지율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율이 받쳐주면서 시민항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도화선이 뭐 아까 트리거들이 뭐 스모킹건들이 나와주면 더 폭발력 갖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사실 없죠. 저는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장인수 기자님이나 제가 가장 속상하게 생각하는 검언 유착의 뿌리가 거기서 배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내가 예전에 만났던 기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계속. 근데 그때 제 나름대로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그때 이제 그 특검이 국민적인 성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검법에다가 정례 브리핑을 그게 법 조항으로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이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컸잖아요. 취재 경쟁을 통한 특종 보도도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스모킹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가지고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검사들 사이에 일종의 동지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권을 우리가 함께 붕괴시키고 단죄한다라는 일종의 흥분 이런 게 생긴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검사나 언론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일종의 잘못된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그게 지난 대선이야. 대장동 사태도 그런 거야. 조국 사태, 대장동 사태. 그게 저는 똑같이 그게 검찰과 언론이 힘을 합치니까 판을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같은 이 시대의 정치 검사들이 거기서 그런 어떤 길을 찾은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뜨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큰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언론의 취재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때 겪어보니까 이거를 조각조각 뜯어서 이렇게 빵 조각 던져주면 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한 거 아닌가 싶은. 그게 이제 일종의 부작용으로 지금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이게, 걱정이. 예, 저도 그 부분은 참 동의하는 게 최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이제 지난번 탄핵 때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탄핵의 효용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 말고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현상 관리 이 같은 것들 국정 운영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았을 때 바랬던 거는 체질 개선. 그렇죠. 예, 뭔가 하나 정말 제대로 좀 바뀌는 모습. 맞아요. 예, 그게 뭐 단지 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언론이 하나 바뀌든지 검찰이 하나 바뀌든지 아니면 그 관료 사회에 그 만연해 있는 적폐나 이 관폐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뭐 하나 바뀌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폐 청산이니까 뿌리가 뽑히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촛불을 들면 그때 촛불을 들면서 했던 얘기 언론개혁, 검찰개혁, 검언 유착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답답한 거지. 그렇죠. 예, 촛불을 들기에도.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지만 아까 했던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철시키는 힘 이걸 정치권이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여권 쪽을 설득하는 작업 있잖아요. 의원들 뭐 그 몇 명이라 떼내온다든가 이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지금 환경 속에서 저는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지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 쭉 왔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역시 그 장인수 기자 언론을 다뤘던 이 기자가 딱 준비하니까 이 완성도가 너무 좋아. 프로의 냄새가 이거 완전 공중파야 우리 내용이. 사실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다시 떠올려 보고 찾아보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진짜 찾아보면.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금하고 이거는 굉장히 비슷하네 하는 지점도 많이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또 그 부정한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거의 유사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김건희 운동 도와주는 윤전추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빼고는. 김건희 때문에 안 돼. 그런 사람 못 둬.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장 기자께서 참 말씀하셨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열정과 뜻이 이룬 것이지 무슨 그거를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헌법재판관이 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말씀이고 그게 이제 주권자로서 국민이 왜 어떤 존재인가를 참 보여준 사건이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적 구성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그 가능하다. 대선 득표율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의 에너지가 문재인 후보로 다 귀결되지는 않았어요. 41% 득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뭐 예를 들면 그런 홍준표 지지율은 약했지만 안철수가 있었고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으로 또 그 촛불의 에너지가 같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24인가 그랬잖아요. 축소됐고 나머지는 갔는데 물론 주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후보 쪽으로 갔지만 나머지는 흩어졌다. 그 지향하는 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75%는 다 쉽게 얘기하면 대선에 반영이 됐다. 24% 홍준표 빼고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불만 있고 이런 거 있겠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삶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위기, 뭐 민생 위기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집회도 나가고 주변에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드리자면 검언 유착 내지는 검언 공모의 결과물로 태어난 이 윤석열 정부. 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검언 개혁을 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이 자식들, 후대들에게 역사적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필수사항이다. 이게 뭐 그걸 탄핵으로 해야 될지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탄핵에 그 공감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다. 함께 한다는 동질감, 동지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뭐 차이가 있고 이렇게 자꾸 나누지 마시라고. 통 크게 하나 돼야 합니다. 지난 탄핵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당, 어떤 정파, 어떤 단체 나눴습니까?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지. 지금도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 아니 또 필요하면 권성동 데리고 와서 탄핵 국회 대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이준석이 탄핵 동의하면 발언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자, 오늘 참 그 중요한 부분 탄핵의 추억 잘 봤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방송 마음에 들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